예습할 수 있게끔 미리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또 보내주면은 또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쪼개서 이제 보내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때 보내줄 때마다 그거는 딱 끝내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되는데, 처음에 뭐 많이 보내드려봤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1-4 송전 전압이 나옵니다. 페이지 수로는 30페이지인데요. 1-4-1 송전 전압과 송전 전력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실 때 보시면은 중요한 게 키워 포인트가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결론부터 알고 가셔야 되는데, 1-6 밑에 보시면은 첫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송전 전압과 역률의 제곱의 반비례. 이걸 하나 적어드리면 1번. 송전 전압과 역률의 제곱의 반비례.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1-8 밑에 송전 전력은 성간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 성간전압의 제곱에 비례. 이게 나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이번 1-4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송전 전압과 송전 전력과의 관계입니다. 송전 전압과 송전 전력과의 관계. 송전 전압과 송전 전력과의 관계. 그래서 이 송전 전압, 송전 전력 나오죠. 송전 전력과의 잡 나오죠. 결론은 이겁니다, 이 부분. 근데 이제 중간에 이런 부분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키워드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여기 지금 수식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앞에 보셨을 때처럼 보면 DC하고 AC 할 때 뭐 루트 2로 나눠준다든가, 아니면 단상 2선식하고 삼상 3선식에서 루트 3의 V로 나눠준다든가, 이런 차이가 있듯이 여기서도 그런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끌어나가는 과정을. 그래서 그 과정을 통째로 잘 이해가 안 되면 애우셔야 됩니다, 그냥. 근데 결론부터 먼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왜 이 수식들을 이렇게 풀어 쓰고 있는지. 송전 전압과 송전 전력 관계에서 송전 전압과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과정을 이끌어내고, 그다음 최종은 성간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건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얘는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요 부분들이 나중에 보시면은 뒤에 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연관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이 과정들을 여기 보시면은 송전 전압과 송전 전력의 관계를 설명을 할 때 첫 번째 1. 소요 전선 중량과 송전 전압의 관계. 앞에 예제 1-3이었었나요? 예제 1-3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예제를 먼저 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됐었을 텐데, 그 내용들을 이걸 먼저 좀 설명드리고 풀었으면은 좀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 송전 전력과 송전 전압의 관계. 결론은 이건데, 그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처럼 또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 조건에서 이 반비례한다는 과정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조건에서 이런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애우는 부분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순서를 보면 명류, 손실, 저, 단, 중. 그냥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플러스는 그 단계를 그냥 외워버렸다는 얘기죠. 령류, 손실, 저단주. 전력을 구하고, 전류를 구하고, 손실을 구하고, 손실률을 구하고, 저항을 구한 다음에, 단면적을 구한 다음에, 중량을 구한다. 이건 전력이고요. 이건 전류고, 손실, 손실률, 저항, 단면적, 중량. 영리, 손실, 저단주.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풀었는지 이 키워드를 옆에다 한번 써주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써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는데 자기만의 방식으로 좀 외우면 편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런 부분이 성전전압 관계, 중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1번에 관련된 이런 내용을 이걸 가지고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2번 부분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또 풀 거고요. 여기서 전력. 여기 P는, 전력은 어떻게 되죠? 3상이니까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류에 관련된 식으로 내가 풀어 쓰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손실이 나오죠. 손실은 아까 어떻게 됐죠? PL은 3I 자승 R이었었죠. 요 앞에 예제를 풀 때 다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손실이 나왔으니까 이제 손실률을 봐야 되겠죠. 손실률 K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분의 PL이다. 원래 쓰고자 하는 전력량 중에서 전력 손실 부분만큼이 손실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럼 K는 이 부분이니까 P값은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PL값은 여기 나왔죠. 그 값을 여기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럼 P값은 어떻게 되죠? 루트 3V I 코사인 테타. 루트 3VI 코사인 세타. PL값 여기 나왔죠. 3I 자승의 R이 나왔죠. 이렇게. K값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이제 없애줘야 되겠죠? 없애지니까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그리고 얘 부분하고 얘 부분 없어지고. 그러면은 루트 3에 I가 남고, R이 남을 거고, 얘는 V 코사인 세타가 남겠죠. 그래서 식을 간단하게 하는 부분들. 손실률까지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 나와야 되겠죠, 저항. 저항 R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죠. 요 값에서 빼게 되면 R은 놔뒀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 변환할 때 이런 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요 R값이 있었죠? 그럼 얘 값이 R값이 있으면 여기 K값이 있었잖아요. K값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요 값이 이제 이쪽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위쪽. 그러니까 여기 이제 V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요 R값을 옆에 있던 거는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루트 3에 I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 R값을 이제 끄집어내는 거고. 그럼 거기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또. 다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여기다 루트 3 VI니까 코사인 세타를 집어넣게 되면 이게 P분의, 결론적으로 보면은, KV 자성분의 코사인 자성 세타로 이렇게 또 바뀌어집니다. P값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근데 여기서 지금 R은 아까처럼 보시면은, 로분의 AL이라는 이 식은 아까도 여러 번 나왔었죠. 그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다가 이 환산된 부분을 갖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요 R도 같고 요 R도 같은데 R은 로분의 AL인데 이거 환산한 값이 이거니까 이것도 같다라고 해서 P분의 KV 자승의 코사인 자승 세타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다시 변환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로 나타나겠다? 이 A라는 값으로 나타나겠다는 얘기죠. 왜? 저항 다음에 단면적 A라는 값을 나타나게 해서 A라는 값을 나타나게 해서 나머지 이 부분을 이렇게 또 환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갖다라고 놓고 나서 그 과정들을 보시면은 여기서 넘어가는 것들은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P값을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인데 VI 코사인 세타가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 루트 3 I밖에 없으니까 V하고 코사인 세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빠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위에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VA 자승이 되고 코사인 자승 세타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변환한다는 과정들은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 단계들이 이제 그 안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답안을 못 쓰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순서를 좀 외워놓고 쓰시면 요거를 그냥 쓰실 수가 있고, 거기서 이 단계별 넘어가는 것들은 조금만 쓰시다 보면 흐름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금방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 A라는 이 과정, 단면적을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시 이 값을 바꾸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A 값을 바꾸게 되면은 A는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얘는 밑으로 내려오겠죠. 얘 일단 여기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밑으로 내려오니까 K, V 자승의 코사인 자승 세타고, 얘는 위로 올라가겠죠. P 값은. 여기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 로 L 값은 어디로 갈까요? 얘가 위로 갔으니까 얘는 밑으로 내려오겠죠. 여기 부분은 그대로 가면 되겠네. 로 L 부분은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로 L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요것만 바뀌고 여기 부분은 얘가 올라갔으니까 얘가 이쪽 옆으로 가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이게 위로 올라가니까 얘가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야지만 수식이 맞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단면적이. 단면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엔 중량을 이제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중량. 그럼 여기서 이제 중량이 의미하는 그 수식들은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 된다. R은 로분의 L이고 K는 P분의 PL이고 PL은 3I의 자승 R이고 P는 루트 3의 VI 코사인 세타다. 이거를 모르시면 이 뒤에 거는 아예 안 나오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 외우는 부분은 이런 그 순서에 따라서 기본적인 부분을 외워주셔야지만 다음 수식이 풀리는 겁니다. 이제 중량에 대한 이제 수식이 또 뭔지, 중량은 이제 W인데 W에 대한 수식이 뭔지는 이제 외워주셔야죠. W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3L A의 시그마. 이렇게. 그 A 값 여기 나왔고요. 이 값들을 다 집어넣게 되면은 A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 A 값을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 집어넣게 되면은 3L 로가 나올 거고, 거기다가 P 로 L이 나올 거고, 거기에 K의 V 자승의 코사인 자승 세타가 나온다는 얘기죠. 요거는 자승이 되겠죠. 이렇게 L도 자승이 될 테고 없어지고. 그럼 W는 이제 나오면은 3의 로의 자승, L의 자승, P, 그리고 밑에는 K,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정의된 부분이 아까 1번이 뭐라고 그랬죠? 송전 전압과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일정하다고 했을 때 이 송전 전압과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전선의 중량은, 이 전선의 중량은 송전의 전압과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내용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전 전력이 나왔을 때 이 P값을 가지고 또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P를 놔두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다시 환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중량하고. 그러면 이 P값을 보시면은 P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걸 또 반대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K의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가 될 거고, 요거는 3, 로의 자승, L의 자승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근데 이제 W 값이 있죠? W 값이 또 나와야 되죠. 그 W 값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요거 위아래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은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좀 헷갈리니까.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계산해 보면은 이 W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었죠? 3LA 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KV 자승의 코사인 자승 세타에다가 W 값인 3LA 로 값에다가 3로 자승의 L 자승. 그럼 얘하고 얘는 또 상세가 되겠죠, 이렇게. 이 3도 상세가 되고. 그럼 결론을 보면은
로 L분의 K,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가 나오네. 그럼 저 2번에서 송전 전력은, 이 P값은 뭐라고요? 성간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죠. 성간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이끌어내는 과정들을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단 조건이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거리도 일정하고, 손용실들도 일정하고, 역률도 일정하고, 같은 전선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 이 부분이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틀려지게 되면 비례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여기다 써주신 겁니다. 여기 이렇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내용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P는 V 자승에 비례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왜 이끌어내냐면, 송전전압과 송전전력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승합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승합을 하게 되면 보내줄 수 있는 전력량이 많아진다. 그래서 뒤에 가서 보시면은 뭐 전압을 뭐 루트 3배 했을 때 저쪽 12장에 가서 보시면은 전압을 루트 3배 했을 때 몇 배 보내줄 수 있느냐, 거리가 같았을 때 몇 배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루트 3을 넣게 되면 뭐 3배가 가고 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송전 전압을 루트 3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송전 전압만을 루트 3배를 하면은 3배의 전력을 보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전압의 자세니까. 송전 전압을 2배를 하게 되면은 4배의 전력을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거 뭐냐면 저희가 154를 썼을 때, 345를 썼을 때, 765를 썼을 때, 전압을 승합을 하는 부분이 왜? 이 송전 전력을 보내줄 수가 있으니까. 님비 현상 때문에 저희가 154 선로를 깔게 되면은 154 선로를 8개를 깔아야 된다. 그럼 345를 깔게 되면 2개만 깔아도 된다. 뭐 765를 깔게 되면 뭐 0.5만 깔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용량들이 줄어드니까 저희가 철탑을 여러 번 못 가니까 이런 전압을 승합을 해가지고 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또 송전 전압을 올리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나오는데 그 장점과 단점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 부분이 설명이 나왔고요. 32페이지 보시면 이제 송전 전압과 송전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사에서는 600MW를 보내줄 수가 있고 154에서는 100MW 정도를 보내줄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용 전선을 뭘 썼을 때 거리는 또 얼마만큼 보내줄 수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SIL이라는 게 나옵니다. 서지 임피던스 로딩, 고유부하법, 과도 접지자, 뭐 특성 임피던스 해가지고 4장에 여러분들이 선로 용수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5장에 이제 송전 특성에 가서도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연결돼서 나오니까 그 부분을 가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요. 예제 1-4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번에 보면 T분기 선로하고 파이분기 선로의 차이점을 설명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간혹 이제 실수를 하실까봐 그러는데 예제 1-4를 보시면은 T분기, 파이분기 선로를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비교를 하는데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경제성. 두 번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공급 신뢰도. 세 번째, 보호 개념 방식 신뢰도. 비교를 이렇게 세 개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T분기하고 파이분기를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일반적으로 선로가 이렇게 있었다. 근데 여기 이제 새로운 수용가가 하나 생긴 겁니다. 새로운 수용가가 하나 생겼는데 이걸 T분기를 하겠다.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T처럼 이렇게 뽑아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경제성은 있겠죠. 근데 이제 파이분기는 뭐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차단기를 하나 쓰고 여기에 이렇게 쓰고 여기서 차단기를 하나 또 쓰고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파이분기는. 그러면 여기 T분기였을 때는 차단기가 하나만 들어가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8분기일 때는 차단기가 2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성에서는 T분기가 더 유리한 겁니다. 공급 신뢰도 쪽에서는 예를 들어 T분기가 돼 있는 대목에서는 여기서 사고가 나거나 여기서 사고 나거나 여기서 사고 나면 얘는 그냥 끊어집니다. 근데 8분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고 나면은 차단기가 여기 끊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전력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신뢰도 측면에서 파이형이 더 유리하겠죠. 보호 계정 방식의 신뢰도도 마찬가지로 파이형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단계별로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돈이죠. 돈 때문에 경제성에서는 T분기를 써야 되고 나머지 쪽으로는 파형을 써야 된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책에 설명된 내용은 그건데 그걸 뭐 여러 가지로 나눠놓은 겁니다.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그냥 그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에서는 T분기가 유리하다. 파이분기보다. 나머지는 파이분기가 유리하다. 이런 내용을 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키워드로 해가지고 이 안에 내용이 뭐다라는 걸 이렇게 딱 써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1-4번부터 이렇게 끝납니다. 중요부하 같은 경우는 파형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게 스폰 네트워크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파형처럼 해가지고 양쪽 2개 선로에서 2개 변전소에서 선로를 받아가지고 공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공급 신뢰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파이분기를 써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제 1-5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송전 전압에 대해서 아는 바를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10점짜리로도 나왔었는데요. 154, 345, 765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책에 있는 것처럼 써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책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메일로 보내드린 자료에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25점짜리로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765 방식을 비교를 해서 나타나는 게 2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겠죠. 요즘 765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765를 썼을 때 아까처럼 이제 전압에 따라서 송전 용량이 어떻게 바뀌고 철탑 면적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 비용이 얼마나 줄어들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그 비교를 해서 표로 쓰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4-2 표준전압 및 공칭전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서에 위주해가지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볼 수 있게끔 순서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는 기본서를 한 2-3번만 더 읽어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준전압하고 공칭전압인데요. 이 부분도 10점짜리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경제적인 전압값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셔가지고 알프레드 스틸에 대한 방법들을 또 물어보는 부분이 나오고요. 요것들을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나중에 송전 용량 계산법이 있습니다. 송전 용량 계산하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틸의 실험식을 또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일정한 전력을 일정한 거리에 송전하는 데 있어 첫 번째 보시면 이제 34페이지 맨 밑에 중간에 보시면 표준전압 및 공칭전압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에 전력을 송전할 경우 송전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같은 전선로로 보낼 수 있는 전력이 증대되어 유리해진다. 얼마만큼 증대가 된다고요? 전압의 자승에 비례해서 앞에서 배우셨으니까 그렇게 증대됩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옆에 보시면 한편 전압을 높여주면 그만큼 전선로라든가 접속된 각종 기기의 절연력을 높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절연 비용이 증가해서 어느 한도 이상이 되면 오히려 비경제적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비경제적으로 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표준전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공칭전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적정한 단계로 만들어 놔야지만 여러분들 기기를 선정하거나 할 때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건설비 측면하고 운전유지비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전압을 선정하는 게 좋은지를 선정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1번의 건설비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1번 건설비 측면, 2번 운전유지비 측면, 그리고 세 번째 경제적인 전압 선정. 여기서 이제 알프레드 스틸의 실험식, 알프레드 스틸의 실험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건설비 측면에서 뭐 몇 개, 운전유지비 측면에서 몇 개,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제적인 전압값을 선정한다.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1번 건설비 측면에 대해서는 전선의 굵기가 가늘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선의 비용은 싸지겠죠. 왜? 전압이 올라갔으니까 전류가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선이 가늘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P는 X분의 VS, VR 사인 세타에서 전압이 올라갔으니까 송전 용량도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송전 용량이 증대가 된다. 나중에 보시면 이 수들을 어디든 막 갖다가 막 씁니다. 이렇게. HVDC, 패치, 안정도 뭐 이런 부분의 송전 용량이라든가 안정도 쪽에서는 이 수식을 갖다가 막 쓰시기 때문에 그런 수식을 갖다가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건설비 측면에서 봐야 될 게 아까처럼 여기 철탑이라든가 뭐 절연 레벨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절연 레벨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비싸지죠. 올라가니까 가격이 비싸진다. 예를 들어 22.9kV에서는 애자를 2개만 쓰면 됐는데 1호사 가면 애자를 9개를 써야 되거든요. 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간거리가 넓어지다 보니까 철탑의 크기가 커지죠. 22,900원 이런 그 장주 하나만 달면 되는데 1호사는 철탑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기들에 대한 것들도 차단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격이 비싸지고 철탑 높이가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건설비 측면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지비 측면에서는 전압이 올라가면은 PL은 3I 자승 안에서 전류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송선 손실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저희가 1호사를 안 하고 3, 4, 5나 7, 6호를 쓰는 것들이 송전 용량도 증대를 할 수가 있지만 손실도 줄여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전 유지비 측면에서는 이 자체가 줄어드니까 좋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그 외 나머지 것들을 보면은 운전 유지비 측면에서는 다 올라간다는 얘기죠. 손실 줄어드는 거 외에는 왜? 전압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이제 설비들이 커져야 되니까 그걸 관리하는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올라가더라.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경제적인 전압값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알프레드 스틸의 실험식이 나오는데 이거를 무작정 키울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송전 전압을 높일수록 전선로에 보내줄 수 있는 전력은 증대되지만 절연 내력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은 비경제적인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경제적으로 될 수 있는 값을 선정하는데 단거리의 값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사용전압 킬로볼트는 5.5에 0.6 L 플러스 100분의 PR L은 거리고요. 이건 송전 용량입니다. 송전 전력. 여기 L은 뭐다? PR은 뭐다? 이렇게 써주죠. L은 송전 거리인데 단위는 킬로미터다. PR은 송전 전력인데 단위는 킬로와트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기를 하실 때 그 단위 같은 것들도 옆에 잘 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킬로 단위로 넘어갑니다. 0.2413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 뭘까요? 단위들.
나중에 마이크로 페로 퍼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단위 앞에가 뭐고 뒤에가 뭐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뒤에 이제 4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단위들에 대해서도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킬로미터, 킬로와트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킬로볼트가 되겠죠. 다 킬로로 통일한 겁니다, 여기서는. 나중에 이제 그 단위 때문에 뭐 0.02, 0.05 플러스 0.2630에다 해가지고 계산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틀려지는데 그런 것들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킬로로 많이 하거나 마이크로 페럿을 하거나 미리 헨리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인덕턴스는 미리 헨리, 그 정전 용량은 마이크로 페럿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그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됩니다. 단 거리는 킬로미터다.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알프레드 스틸의 실험식은 한 50에서 100km 정도. 그럼 얘는 단거리 내지 중거리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중거리 쪽에 대한 송전 전압을 결정할 때 사용한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또 나오는데 송전 용량 계산법이 4가지가 있었죠. 저번에 설명드릴 때. 다른 사람들은 보통 3가지를 쓰는데 그냥 저는 4가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키워드가 고송상수입니다. 1번이 뭐였죠? 송전용 계산법에서? 안상씨? 예? 설명드렸습니다. 김정윤 대리님? 고유부하법.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2번은 뭘까요? 안상씨? 여기 있잖아요. 예? 송전 용량 똑같이 나오면 됩니다. 계수법. 이 고유부하법. 여기 송전 용량 계산법 보니까 송전 용량 계수법이다. 계수만 들어간 겁니다. 3. 상차하기 위한 방법. 이거는 뭐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S가 바로 이 스틸에 의한 실험식이라는 겁니다. 스틸의 실험식. 송전 전력이 송전 용량 아닙니까? 송전 용량을 계산할 때 이 전압을 가지고 계산한 식을 나중에 이런 그 송전 용량 계수법에서 또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수식은 외우셔야 되겠죠? 처음에 이제 외워야 될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답안지에 이런 수식이 들어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게 알프레드 스틸의 실험식을 설명을 못 합니다. 수식이 없으면은. 이게 수식이 바로 실험식이기 때문에 그걸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 쓰시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그림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책에 보시면은 이해가 되시니까 전압이 올라갈수록 유지비라든가 지출 내역들이 더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전압값은 어디서 선정한다라는 수식들이 나와 있고요. 보시면 36페이지에 가기 전에 35페이지에 표준전압, 공칭전압, 최고전압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압이 제가 첫 시간에 전압이 한 13가지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준전압, 공칭전압, 절연전압, 제한전압, 인계전압, 섬낙전압,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준전압, 최고전압, 상전압, 성간전압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런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답안지를 쓰실 때 혼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표준전압이 공칭전압이기 때문에 표준전압이 뭐고 공칭전압이 뭔지는 여기 키워드로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준전압을 정하는 이유. 아까처럼 경제적인 전압값을 선정을 했는데 계산을 하다 보면은 7.5가 나올 수도 있고요. 10.1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이제 가장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값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7.2가 나왔다. 그러면 11kV를 갈 건지 아니면 6.6을 갈 건지 여러분들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딱 표준전압을 정해가지고 그 부분에 가장 경제성이 있는 부분으로 제품을 설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것처럼 건설비 측면하고 운전유지비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알프레드 스트레 실험식에 의해 가지고 가장 경제적인 송전전압을 결정한다. 이 결정한 부분에서 표준전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압이 올라가거나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그 운전 유지비 측면이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적정한 전압을 선정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표준 전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전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냐? 공식 전압 그리고 최고 전압이 있습니다. 공식전압이 뭐고 최고전압이 뭐냐? 공식전압은 전선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이다. 뭐 선간전압, 한전압은 아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생략을 안 하겠습니다. 설명을. 최고전압은 말 그대로 최고의 전압이라는 얘기죠. 쓸 수 있는 최고의 전압. 그러니까 최고의 선간전압이다 이거죠. 최고 선간전압. 기계 전격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거 이상은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들을 최고전압을 어디에서 고려를 하느냐? 염해대책이라든가. 왜냐하면 실제로 전선로에 걸릴 수 있는 최고전압이니까 예를 들어 애자에 대한 염해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일선 제약 고장 시에 전압 상승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내부 이상 전압이라든가 코로나, 정전, 유도 시에 나타나는 이런 장애 등의 최고 선간 전압을 고려해서 기기들을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이상이 넘지 않게끔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설비들을 적절하게 뭐 피레기를 설치하든 아니면 어떤 그 장비들을 설치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나누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기준 전압 최고 전압이 나옵니다. 아까는 이제 표준 전압 안에 공식 전압하고 최고 전압이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 최고 전압은 알겠는데 여기 왜 기준 전압이 나오냐 이겁니다. 근데 이게 최고 전압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기준 전압이라는 게 하나 또 나옵니다. 왜? 공식 전압을 기준 전압으로 바꾼 다음에 중간에 이 바뀐 기준 전압을 다시 최고 전압으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중간에 기준 전압이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그럼 기준 전압은 어떻게 됐냐? 공식 전압에 곱하기 1.1분의 1 공식 전압을 낮춘 겁니다. 밑으로. 최고 전압은 기준 전압이 이제 배율이 들어간다 이거죠. 곱하기 1.15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겁니다. 최고 전압은 공식 전압에다가 1.1을 나눈 다음에 곱하기 위에는 1.15를 한 거다. 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수식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준 전압을 하나 더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공식 전압하고 최고 전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표준 전압은 이 두 가지니까. 공식 전압하고 최고 전압이 표준 전압이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저기 나와 있는 표준 전압, 공식 전압, 최고 전압 이 부분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기준 전압은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최고 전압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표로 이제 나와 있다는 얘기죠. 표가 그 몇 페이지죠? 36페이지인가요? 36페이지 보시면은 표가 나와 있죠. 우리나라의 표준 전압 해가지고 그걸 살펴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식 전압은
어떻게 되고, 최고 전압은 어떻게 되고. 왜냐면 표준 전압이 이 두 개니까. 3.3이었을 때 3.4, 6.6이었을 때 얼마요? 6.9 최고 전압. 22kV였을 때 23kV, 22.9kV였을 때 23.8kV, 66이었을 때 69, 154였을 때 170, 345였을 때 362, 그리고 765였을 때 800.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이게 790 몇이는가 나온다, 이것도. 다. 이것도 169인가 나온다. 154 곱하기 1.1분의 1.2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170이 나오나? 170이 나오진 않습니다. 170보다 좀 작은 값이 나옵니다. 168. 한 169 정도 나올 겁니다, 얘가. 근데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아까처럼 표준전압으로 나눌 수 있는 그 값을 써야 되니까. 예를 들어 피레기에서 호수도 나오다 보면 몇 점 몇 나오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IC 규격에서 6으로 나눌 수 있는 값을 써야 된다 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값들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도 10점짜리로 나온다 그러면은 표준전압에는 공칭전압과 최고전압이 있고 그 각각의 기준이 뭐다? 공칭전압은 성간전압이다. 최고전압은 최고의 성간전압이다. 이렇게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최고전압을 하기 위한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사용을 한다. 그리고 기준전압은 기준이 어떻게 되고 최고전압은 어떻게 된다. 그리고 공칭전압과 최고전압은 어떻게 된다. 이거를 풀어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써주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1-5번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발달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발달 과정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책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옛날 거에 비해서 바뀐 게 그림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써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3-4kV 초고압계통이 우리나라 송전계통의 근간을 이루고 765까지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주된 의미입니다. 그 책을 보시면은 37페이지 보시면 이제 계통이 방사선 계통에서 환상망 계통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또 나오죠. 이제 배전 방식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저압 배전 방식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고압 배전 방식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또 생각이 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케이블 같은 거 유류 방수 해가지고 유니식, 루프식, 방사상식, 수지망 방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유류 방수하면은 그런 식으로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뭐 고압 배전 계통은 뭐 저압 배전 계통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나중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그때가 되면은 제가 간단하게 키워드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 키워드는 이제 제가 외웠던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외웠던 방식으로 하시려면은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39페이지 보시면 이제 765 송전 철탑이 어디서 어디까지 있다. 신태백에서 신가평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선사부터 신안성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에서 신가평까지도 지금 연결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2008년도 12월 기준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이 발전소가 지금 다 해안가에 몰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이라든가 이런 당진 쪽에서 대부분에 대한 전기들을 쓰고 있다. 근데 그쪽이 무너졌을 때 이제 전력을 이제 공급받기 위해서 지금 신태백에서 신가평을 해가지고 765를 해가지고 연결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 쪽이 서울 근처에 이제 전기가 부족할 때는 다른 데서 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끌고 오는 부분들은 당진에 발전기가 많다 보니까 당진 쪽에서 나오는 쪽에 765 선로가 있고요. 울진 쪽에서 또 올라오는 부분에 765 선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에 주된 테마가 이제 서울 쪽하고 그 다음에 영남 쪽에 설비들이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그쪽에 발전소라든가 변전소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변전소는 지금 한 600군데가 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발전기 같은 경우는 한 2000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소수력이라든가 그런 분산형 전원까지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0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연습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전력계통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간단한 계통 구성 예를 봐라. 첫 시간에 설명드렸죠? 발전설비, 수송설비, 수용설비, 운영설비 해가지고 그 네 가지를 그림을 그리고 하셨던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송전과 배전의 구분, 그리고 3번에 직류송전 방식과 교류송전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시오. 그 설명을 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답을 쓰실 수 있게끔 키워드를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번 현재 운전 중인 직류송전 설비의 적용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그럼 제주에서 해남까지 연결되고 있는 아까 그런 자료를 가지고 뭐 직류 변환 설비의 구성도를 가지고 각각의 설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수은 정류기형 타입이 아니라 지금 사이리스트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뭐 101km에 DC 플러스 마이너스 180kV 이외선을 뭐 선로당 몇 메가와트씩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죠.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5번, 6번은 예제 문제입니다. 예제 문제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7번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다 넣어서 그냥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거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8번 우리나라 송전전압에 대해서 아는 바를 쓰시오. 그러면 그게 바로 예제 1-5번이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예제도 있었고 연습 문제도 있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써보시는 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경제적인 전선의 값을 쓰는 부분들이 뒤에도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쪽에 가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2장 가공성전설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